예, 아이스 브레이크용입니다. 예,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죠. 지금 좀 졸릴 시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부 얘기니까 저희 부부 사는 것도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대학교 1학년 때 5월에 만나서 7년간 연애해서 28살 초에 결혼한 남편과 지금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7년간 연애해서 안 헤어졌으니까 진짜 마음에 합해서 결혼했겠죠? 예, 근데 결혼해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동갑이고, 저희 남편 교회 다닙니다. 전 선창교회 다니는데, 저희 남편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거든요. 예, 근데 같이 사는 게 행복하기만 했냐? 전혀 아닙니다. 예, 정말 많이 싸웠고, 만만치 않았고, 예, 그 부부가 산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관계 안에서 배우게 하는 건 아내고 서로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도 싸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라고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결혼했는데 싸울까요? 하고 결혼의 목적을 성경에 찾아보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었다고. 예, 그래서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정도 되면 우리 살만하네?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나이가 60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젊은 분들이 들으실 때 제 꿈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젊은 부부들이 부부관계에서 시행착오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7년 사귄 것만 믿고 결혼해서 살아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좀 줄이고 지혜롭게 결혼이 뭐고 부부가 뭐고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뭔지 그거를 서로 잘 알고 살아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또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가기도 하고 또 커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커플 상담은 이제 결혼 전 상담이죠. 프리페어 니치라는 검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결혼 전에 당신들이 뭐가 힘들 것 같은지 뭐가 다르고 뭐는 비슷한지 이런 상담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부부들이 좀 잘 그 결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도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지불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권사님 결혼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여기서는 안 물어볼게요. 예, 부산의 호산나 교회 이런 데 이제 치유학교 강의 가서 권사님들께 물어보면 아예 공개적으로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이 관계 안에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불되는 대가는 엄청난데 내가 누리는 유익은 없는 굉장히 역할 중심의 공허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채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익숙해서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다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퉁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이제 삶이 깁니다.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힘들어졌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그 다양한 연령대에 오셨는데요. 이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그 지금까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하면서 이제 이 강의에 넣은 것들인데 흐름은 이렇습니다. 흐름은 이렇거든요. 자, 결혼이 행복하지 않으실 수 있죠. 행복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내 결혼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세요. 그럼 그 이유부터 아셔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 결혼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가 있겠죠. 예, 그렇게 3가지 단계로 갈 거예요. 결혼이 왜 힘들까? 부부관계는 왜 힘들까? 예, 한 집에 있는데 우리는 왜 힘들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근데 관계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갈 텐데 이제 살짝 조심스러운 건 이게 연세가 많이 들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묵은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묵은 감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털어놓으셨을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는 감정적으로 담 쌓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회복될 수 있다는 열망을 가지고 하시기를. 그래서 아까 그 점심 때 교제하면서 장로님께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 손잡고 오시겠네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장로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 폭격을 날렸거든요. 팩폭이잖아요. 예, 날렸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그렇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그거의 몇 분의 1의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이 30년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려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보니까 젊은 그 부부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결혼한 시간이 짧을수록 좀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원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 관한 묘사죠.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탈리아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러면 좋겠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어디에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저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죠. 예, 내 가정은 저기 어디에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한 스텝 조금 더 가면 내가 자란 원가정은 저기서 어디에 있나? 그럼 제가 여기서 자기 개방을 좀 하면 지금 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란 원가정은 아무도 보고 있지만 않으면 어디에 갖다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원가정은 어디에 있나? 내 가정은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가 핵심을 이루죠. 아이들은 정서적 약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누리거나 견디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지만 사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건 일단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정서적인 배경은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지능의 최대치, 자기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게 자란다고 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부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죠. 진짜 머리 희끗희끗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기억이 날까 말까한 그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린 분명히 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이걸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요, 심리학자. 자, 열정이 있었죠. 그때 열정이 있었죠. 열정과 헌신과 친밀감, 세 가지가 사랑을 이루고 있다. 사랑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본 거죠. 그럼 우리는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죠.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자, 그러면 열정은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몰입, 이런 것들이죠. 열정의 핵심은 성적인 욕구입니다. 헌신의 요소는 뭔가?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사귀기로 결정하는 거, 장기적으로는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런 거죠. 친밀감은 가깝고 연결되어 있고 뭔가 결합되어 있고 내가 정서적으로 한 편이라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이제 사랑의 요소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요 세 개가 다 있는데 헌신은 돼 있죠. 근데 요 열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금방 사라져요. 금방 언제? 아무리 길어야 30개월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랑은 이런 모습입니다. 열정적 사랑이죠. Passionate love죠. 그래서 이때는 본능이 굉장히 충실한 사랑을 하죠. 이성보다 본능에 충실하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황홀하고 내가 저런 적이 있었나, 이런 얼굴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랑하는 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의 충고가 귀에 거슬리죠. 친한 친구의 충고만 귀에 거슬립니까? 부모님이 말려도 하죠. 예. 그 다음에 흥분, 쾌감, 주의 집중을 일으키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된대요.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인대요. 그래서 눈에 우리나라 말로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고 영어로는 저걸 핑크렌즈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핑크렌즈 효과. 예. 만난 지 100일경은 그렇대요. 근데 만난 지 300일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상핵보다는 대뇌 심피질,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적 연구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코넬대 신디 하잔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이 열정적 사랑의 기간은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거예요. 누구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30개월만 지났으면, 연애해서 30개월 지나고 결혼했으면 이 시기는 다 지난 거예요.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헌신은 있지만 열정이 없죠. 열정은 사그라든 상태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친밀감밖에 없는 거예요. 친밀감을 쌓아야 부부가 잘 살 수 있는데 이 친밀감을 쌓지 않죠.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무슨 그런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을 쌓지 않으면 우린 요 사랑의 삼각형에서 열정도 사라지고 친밀감도 없고 행동적 헌신만 있는 채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이 누리는 것보다 견디는 게 더 많은 상태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하나의 진단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도대체 결혼 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누가 한 질문이냐면요. 나중에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 부부 치료학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자리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매번 결혼할 때마다 그전에는 무척 좋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 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갔고 내가 아내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나 아내가 나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 사라져버리곤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결혼 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이 결혼을 연구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열정이 식은 후에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래요. 어떻게?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필요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소유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이에게 존경심을 갖고 상대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내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 열정이 친밀감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대체되는 게 뭐예요? 열정은 없지만 이렇게 친밀감이 생기면 열정이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열정적 사랑, 예, 이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죠. 근데 이 낭만적 사랑이 사그라지고 깊고 편안한 관계로 사랑의 유형이 변하죠. 그럼 그 사랑의 이름은 뭔가? 동반자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낭만적이고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 동반자적 사랑을 잘하고 있나, 이걸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더 차분하고 덜 지배적이고 안정된 사랑, 오래되고 성숙한 관계에서 종종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솔직하고, 뭐라 그랬어요? 미상핵의 활성화는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 사귄 지 300일이 지나면, 예, 두 사람 모두 솔직하고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헌신적인 우정에 가깝대요. 전 남편하고 34년 사니까요. 어떨 때는 남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친한 친구 같아요. 오래된 친구 같아요.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고 더 이상 내가 긴장하지도 않아도 되는 내 편. 이게 헌신적 우정이잖아요. 예. 성적 충동의 강도나 빈도는 낮고 깊고 편안한 끌림, 편안하지만 깊은 끌림이 있는,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이거는 돌보는 호르몬이거든요. 돌보는 호르몬. 그래서 근데 뭐예요? 지겹죠. 지겹죠. 지겹잖아요. 왜 지겨워요? 오래 지냈으니까 새로움은 없죠.
그러니까 이 오래된 관계가 익숙하다는 게 선물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죠. 우리는 결혼해서 요 익숙함을 잘 다뤄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 헐리우드의 배우처럼 80세 딸을 낳았네, 75세 아들을 낳았네, 7번 결혼했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열정적 사랑만이 사랑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배우니까 신체적 매력이 있고 그 결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는 이 관계에 남아있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익숙함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멤버를 언제까지 찾아 나서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보세요. 낭만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라는 그 벨린다 루스콤의 결혼학 개론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마치 그 사랑이 낭만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멋져요. 그것은 늦은 밤 꿈과 희망을 주제로 나누던 깊은 대화가 다음 날 누가 아이를 학교로 데려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야기로 바뀔 때, 너무나 현실적이죠. 따라오는 감정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모험보다는 일상에 가까울 때, 근사한 외식보다는 평범한 집밥에 가까울 때 생겨난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다가 집밥 드시면 어때요? 속이 어때요? 편해. 크게 눈에 띄는 거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우 집에서 밥 먹으니까 내 속이 편해. 집밥이 최고야. 이런 얘기 왜 해요? 네. 그 편안한 느낌, 이게 결혼과 익숙함이 주는 우리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누릴 수 있어야 우리는 결혼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찾아 나서고 자꾸만 열정을 찾아 나서면 오래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열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들어낼 수는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친밀감을 느껴야 되죠. 그러면 친밀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혼인신고를, 우리가 왜 친밀감을 느껴야 돼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헌신, 열정, 친밀감 중에 헌신은 이미 돼 있고 열정은 사라졌고 나머지 하나 남은 꼭지점은 친밀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거든요. 그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고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끼고 친밀감이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마치 농사를 짓고 있는 밭처럼 끊임없이 경작, 제가 빨간 글씨로 써뒀죠. 영어로 cultivate, 경작해야 한다. 옥토가 될지 황무지가 될지는 얼마나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성실하게 그 관계의 밭을 잘 일구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의 밭을 일구고 이 관계의 밭을 잘 경작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저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감은 안 쌓고 열정은 사라졌고 결혼은 이미 했고 이혼은 못하고 누리는 것보다는 견디는 게 더 많은 삶들을 오랫동안 저도 살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우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행복 안 하니까. 예. 이럴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생각 수없이 하죠. 수없이 했죠. 예, 그렇지만 자녀가 있고. 네, 이런 걸로 지속되어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부부관계를 잘 경작할 수 있을까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테고, 우리가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결혼관계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보면, 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욕구는 위계가 있다고 해서 하이어라키, 종류가 아니라 위계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밑에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고위의 욕구를 느끼고 고위의 욕구가 충족돼야 고다음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충족돼야 될 욕구는 여기 결핍 욕구 돼 있죠. 왼쪽에 그 그래프 있죠. 그 선이 있죠. 그죠? 거기 선이 있는 그 결핍 욕구라고 돼 있는 그 부분. 그쵸? 그 부분이 가정에서 채워져야 돼요. 자, 뭐?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요.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뭐예요?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정서적으로 안전한 게 뭐예요? 집에서 누군가 언제 화를 낼지 모른다. 그 집 정서적으로 안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화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뒤끝은 없대.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자기는 그때뿐이래.
터트렸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는 1년에 대여섯 번밖에 폭발적인 분노가 없었는데 전 아버지가 웃어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웃고 있어도 언제 화를 내실지 몰라서 늘 불안했어요. 이러면 집이 안전하지 않죠.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남편한테 화를 안 냈을까요? 저는 친정에선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근데 결혼하고 우리 남편은 온유하고 수용적이니까 남편한테 폭발적 분노를 터뜨렸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엄마, 아빠, 난 엄마가 저러면 벌벌 떨려 이랬대요. 우리 남편이 동훈아 아빠도 떨려 이랬대요. 제가 이 강의를 다른데 어디 한밭제 예교인가 강의하면서 했더니 친밀감이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중에 저 픽업하러 오거든요. 전 면허가 없어요. 불안이 높아서. 예, 저를 픽업하러 오는데 픽업하러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남편이세요 하고 너무나 막 친밀하게 막 어떤 남자분은 허그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가 터트리는 분노가 한동안 저희 집의 이슈였어요. 전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정서적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요. 집에서 안전해야 되죠. 세 번째, 이 두 가지 욕구가 채워지면 그때서야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발현된대요. 우리가 좀 친해볼까? 화낼까봐 무서운 사람하고 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할 수 없어요. 친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자존의 욕구 뭐예요? 당신 대단해. 당신 진짜 애썼어. 우리 남편 진짜 성실한 남편이야. 우리 아내 진짜 음식 잘해.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 요 네 개가 집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상담실에 오신 부부를 보면 2단계에서 걸리는 부부 너무 많고 어떻게 걸려요? 한 사람이 폭발적 분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친밀감 쌓지 않으니까 3단계 없고 4단계 친밀감 없으니까 인정하고 칭찬 안 해주고 생리적 욕구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욕구 정도 채워지는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의 결혼은 또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건 사회학자 어니스트 버지스가 30년대 한 연구지만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존 가트만은 주장하고 자기 책에 인용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자, 굉장히 장기적으로 신혼부터 결혼 생활이 진전되는 것 동안 오랫동안 종단 연구를 실행했죠. 그렇게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결혼 만족도가 언제 떨어지냐면 결혼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다가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급락해요. 아이가 늘 때마다 급락해요. 저희는 아이 하면 하나니까 한 번 급락했겠죠? 아까 교제하다 보니까 자녀가 넷인 장로님 계시던데 결혼 만족도가 4번 급락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냐? 마지막까지 떨어지는데 막내가 집에서 독립할 때까지 결혼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랬다가 존 가트만의 표현에 의하면, 존 가트만은 그 부부치료 학자인데요. 표현에 의하면 그때까지 그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떨어진 결혼 만족도가 다시 이웃자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의 부부는 이렇고 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 3분의 1의 부부가 있더래요. 그 부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부하고. 자, 잘 살펴보세요. 지금 젊은 부부는 지금 돌이키시면 되고요. 연세 드신 분은 우리가 저랬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아빠가 꾸준히 아기를 돌보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들이 아기를 돌봤냐면 부부 갈등을 줄이고 성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개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두 번째, 새로 태어난 아이하고 부부 각자의 관계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최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각자가 아이하고 맺는 관계가 최우선이었어요. 부부가 더 친하지 않았어요. 아이와 보다. 그러니까 딱 여기 3분의 1에 들어가죠. 근데 요렇게 하니까 3분의 2에 들어갔죠. 근데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결혼 만족도가 이웃자가 아니라 결혼 이후 쭉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막내가 집에서 독립할 때까지. 예.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젊은 부부들은 내 아이와의 관계가 내 남편과의 관계보다 더 친하다면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아이와의 관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되죠. 친밀감을. 예.
애쓰셔야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려고 오늘 이거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부부가 좀 더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좀 친밀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저희가 식당 봉사할 때 남편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뭘 제잘제잘 스몰 토크를 하면서 식당 봉사를 하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저희 남편 가고 나서 근데 이상희 집사 뭔 할 말이 남편하고 그렇게 많아? 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건 정말 소통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행복에 관한 장기종단 연구인데 지금 2시 40분이라 이거를 8분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봐서 할까 싶어서 했는데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하버드대에서 1900년대 중반에 행복에 관한 장기종단 연구를 해서 75년 됐을 때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85년 됐을 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책이 번역판으로 지금 또 나와 있어요. 그걸 또 샀는데 이건 75년 종결판인데 자,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계예요. 관계. 돈이 아니에요. 인간이 행복한 건 관계더라. 나이가 80, 70 됐을 때 관계가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유튜브 들어가서 이 하버드대 행복 연구 치시면 바로 떠요. 그럼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예, 지금 8분짜리라서 할 수가 없죠. 제가 혹시 여러분이 조시거나 예, 이 제 강의를 재미없어 하시거나 하면은 이걸 상영할까 해서 강의가 길면 하는데 이걸 넣어놨는데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으시네요. 예, 그러면 좋은 부부관계에 힘이 있죠. 좋은 부부관계, 이게 실험이에요. 스트레스. 자, 좋은 부부관계의 힘은 뭐냐면은요. 자, 제임스 코언 박사가 결혼한 여성들한테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fMRI를 가지고 여성의 뇌를 촬영했는데 첫 번째는 혼자서 전기 충격을 받을 거다.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받을 거다. 세 번째는 남편의 손을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어떤 그룹? 남편의 손을 잡고 전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라고 했던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여성들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결혼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의존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을 잘 하셔야 결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 결혼식에 커플 상담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 상담하면 도대체 나를 놔두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닐 거면서 왜 결혼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그냥 놔뒀으면 나도 혼자서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건 배우자와 육체적인 접촉이나 파트너의 존재감, 이게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연구들 결과들에 따르면 서로 애착이 되면 생리학적으로 연결된대요. 그래서 혈압, 심장박동수, 호흡, 호르몬 수치까지도 조율돼 나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만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잊어버리실까봐 찾아서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열정, 헌신, 친밀감 중에서 열정은 사라졌고 헌신이 남아있고 친밀감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럼 부부에 관한 성경 말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담적으로도 너무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또는 젊은 부부들 중에서 시댁과 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있다면 남편들이 이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자기 원가정을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하면 아내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가정을 정서적으로 떠났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때 그래 당신 진짜 힘들었겠네. 근데 어머니가 변하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 내가 당신 편이잖아. 내가 당신 편이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지 그거를 당신이 틀렸잖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잖아, 당신이 권사인데 그러면 해? 그러면 그 가정의 평화는 영원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자,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존 가트맨 박사 연구가 나오는데요. 존 가트맨 박사는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영상으로 녹화해서 그 행동을 분석해서 자, 존 가트만의 부부 치료 이론을 만든 존스 홉킨스 물리학과를 나온 분인데요. 자, 이분이 했던 36년간 3,000쌍의 연구의 결론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부부 관계를 깨는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내용으로 싸우느냐가 아니라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를 깨지게 하는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일까요? 첫 번째, 비난이에요. 비난. 자, 이거 이제 아내들이 잘하죠. 비난은 아내들이 전문이에요. 그것도 높은 목소리로 하죠. 눈까지 짙뜨고 하죠. 예. 또 근데 아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비난하게 만들죠. 남편들이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죠? 당신이 청소한다고 말했잖아. 탁자 부스러기 그대로 있어. 결코 한 거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해봤죠. 그죠? 비난. 첫 번째 관계를 깨는 독, 비난. 두 번째, 경멸. 경멸은 뭐예요? 배우자가 열등하다고 함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멸할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입꼬리가 올라간대요. 한쪽만.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자기는 모른대요. 경멸. 웃으면서 사진 찍는 분도 계시네요. 예, 많이 하셨나 보다. 그죠? 이걸 청소라고 한 거야. 제대로 하는 일이 있기나 해? 예, 이런 거. 근데 남편들한테 상담실에서 물어보면 저렇게 얘기하면 더 하기 싫대요.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저런 말 들으면 더 하기 싫대요. 경멸. 두 번째 독은 뭔가? 방어예요. 자, 그러면 방어는 언제 하게 되냐면 비난하고 경멸하는 걸 계속 한쪽이 해요. 비난했다가 경멸했다가 경멸했다가 비난했다가 끊임없이 하면 방어를 하게 된대요. 어떻게? 정당한 분노, 역공, 또 무고한 희생자처럼 행동하는 거. 근데 이 방어는 갈등을 결코 끝내지 못하고 긴장 수준을 높인대요. 해결책은 뭔가? 문제의 책임을 일부 받아들이는 거. 밑에 있죠. 당신 게으름뱅이야. 이미 청소 끝냈어야 되잖아. 이게 뭐야? 경멸 플러스 비난이죠. 방어는 뭐예요? 스펀지 어디 있는지 얘기해. 스펀지 어디 있는지 주지도 않고 나한테 청소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방어죠. 그러면 책임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청소를 끝내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스펀지를 못 찾아서 안 했어. 이거죠. 매일 늦게 들어와. 이러면 내가 언제 매일 늦게 들어왔어? 어느 날도 일찍 들어왔잖아. 이게 아니라 아, 맞아. 내가 어느 날은 늦었지. 근데 생각해봐. 어느 날은 내가 일찍 들어오기도 했잖아. 이게 책임을 일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비난과 경멸이 스탑되지 않는다.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미국에서 연구해도 이렇더래요.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죠. 더구나 남자들의 뇌는 역사적으로 큰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면 사냥을 하는 상황이나 전쟁 상황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거나 도망가야죠. 그러면 남자들은 아내가 고음으로 따다다다닥 해내는 순간 뇌가 전전두엽이 정지되면서 변연계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파충류의 뇌하고 똑같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아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근데 아내들은 자기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남편이 말이 안 통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비난하고 경멸하는 한 남편과는 죽을 때까지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존 가트맨 부부는 부부 싸움의 초기 3분을 녹화해서 보고 그 부부의 이혼 확률을 예측한 연구도 있어요. 나 아내가 해대는 수위를 보면 결국 이 남편이 이 관계를 떠나는 결정을 할지 안 할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존 가트만의 연구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소변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농도를 보고 그 부부의 이혼 확률을 예측한 연구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리 어려도 싸우는 건 안다는 거예요, 애가.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긴장감, 공포, 두려움, 고성이 오가고 누가 울고 물건을 던지고 날아다니고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몸에 저장된 긴장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키울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집에 가서 참으시거든요. 참는 건 더 힘들어요. 참는 건 나중에 터져요.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어쩌라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어떤 단계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네. 우리 부부는 왜 힘들까를 우리가 깨닫는 단계죠. 자, 네 번째 독. 비난, 방어, 경멸을 계속하면요. 담쌓기가 된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줌마들 모임에선 얘기하고 남자들은 친구들 모임에선 얘기하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는 깊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상적 대화. 밥 먹었어? 누군 학교 갔다 왔어? 아, 누구 운동회래? 요번에 어버이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담쌓기. 모든 자극을 타단하고 돌담을 쌓은 것처럼. 그래서 딱 요 단계가 되면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차단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부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부부 보면 딱 요 단계에서 오세요. 조금 더 깨어있는 부부들은 경멸, 방어, 비난 그 단계에서 오시고 더 나가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요 단계 가는 것 같아요. 한 10년쯤 돼서 딱 요 단계에서 오시죠.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심리 교육을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는 부부를 따로따로 상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남편들은 아무리 등치가 큰 남편도 아내를 무서워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아내가 정말 무서워요. 어떨 때 그렇게 무서워요? 화낼 때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상담실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다 무서워해. 이렇게 했더니 저희 남편이 너 같으면 안 무섭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화낼 때 생각해봐.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내의 말투예요. 어떤 말투?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투. 예. 어떤 꼬마가 고개를 흔드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고개를 흔들까? 말투예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저는 말투만 바뀌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도 많아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좋게 말하게 해야 좋게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호작용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끝없이 나가면 누가 알인지 누가 달걀인지 모르겠잖아요. 누가 닭인지. 그렇죠? 자, 그 말의 능력과 중요성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저렇게 많죠. 근데 말은 실제로 우리의 영향을 줘요. 우리한테. 자, 이게 그 실험이거든요. 이건 몇 분 안 돼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기서 틀어주셔야 되나요? 제가 집에서 노트북에서는 실행을 해보고 왔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누군가 이거를 플레이 해주셔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4주가 지났대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 저기 실험이잖아요. 실험이죠. 저 원리가 뭘까요? 저게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저 원리는 뭐냐면 파동이론이래요. 파동이론. 말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파동이 그 밥에 있는 수분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럼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럼 우리가 서로 하는 언어가 우리 몸에 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네. 그래서 정말 말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은 그 파동 이론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말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주는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제일 처음 바꾸셔야 될 거는 말이에요. 말. 남자분들은 말을 안 해서 힘들고 아내들은 비난하고 경멸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말을 바꾸셔야 돼요. 우선 목소리의 톤을 낮추셔야 되고 좀 저 고음보다는 중간 정도의 목소리 그걸로 말씀하셔야 말의 빠르기도 좀 천천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조율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정한 대화를 근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판단은 뭐예요? 너는 게을러. 당신아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것들이죠. 강요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 왜 자꾸 물어? 이런 것들이죠. 다 먹어야 돼. 당연시하는 말. 당연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당연시하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을 부인하는 말.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다 가니까. 어제 만났던 어떤 남편. 아이가 셋인데 토요일 10시 반에 볼링 클럽에 치러 나가서 계속 연장해서 그날 밤 10시 반에 왔대요. 12시간 만에.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물어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자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인하는 말.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은 비난의 한 형태다. 누구 집은 아내가 이렇다는데 누구 집은 남편이 이렇다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한다면 부부 간의 관계는 계속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부 관계 돌아보기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존 가트만이 부부 치료사거든요. 근데 이 존 가트만이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10가지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10가지 현상.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 10가지 현상을 너무 자기들의 삶에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부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른대요. 자, 한번 가보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건 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거의 그 제목은 좀 강하죠. 비성적인 불륜인데, 비성적인 불륜의 정의는 그 중간에 있어요.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내 배우자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 사람하고 주고받는 신뢰가 내 배우자를 화나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비성적인 불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남편들은 상담실에 오면 아내들이 이런 불편감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저희 남편은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을 섬겼어요. 청년부를 섬겼기 때문에 소그룹 멤버들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 자매와 묵상과 기도 모임을 했어요. 2년, 3년씩 같은 그룹을 이끌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전 처음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남편이 그들과 누리는 친밀감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특정한 누구와 지속적으로 어떤 외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서적인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남편은 내가 어쨌다고 그래? 내가 누구하고 만나기로 해서 어쨌죠? 묵상 그룹에서 묵상을 나눴을 뿐이야. 그렇지만 묵상을 나눈다는 건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눈다는 거고, 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 내비게이터는 전적으로 그런 모임은 동성끼리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교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자,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 여기에 속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남편들은 아내가 예민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내를 존중한다면 아내 앞에서 그런 상호작용을 조심하고 아내한테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이 관계를 깨죠.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한편이 되어 배우자와 대립하기. 이건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이 한편일 때. 요새 문제가 되는 건 장모님과 따님이 한편이 돼서 사위와 맞서는 구도. 네 번째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필요했던 순간에 아내나 남편이 없었던 거. 아내들이 가장 힘든 거는 출산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돌봄과 그게 필요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경험.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자기 몸이 아팠을 때 아내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거. 이게 다섯 번째 속하죠. 배우자의 부재와 냉담함. 그 다음에 성적인 무관심은 당연히 관계가 깨지죠. 그죠? 깨지죠. 그 다음은 무례함, 경멸. 이게 무례함이죠. 그쵸? 자, 여덟 번째는 불공평한 거. 자, 가장 불공평한 건 지금 장로님, 권사님 세대는 전업주부가 많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여자들이 한다고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지만 지금 한 40대 부분은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상담실에서 보면. 근데 이 부부를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약속을 하고 일을 나눠요. 근데 저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아요. 미국의 데이터는 남자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 상담할 때는 이렇게 집안일을 나누는 것까지도 상담실에서 합의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심은 당연히 관계를 깨지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약속을 깨는 거. 왜? 신뢰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이 10가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의도로 한 것이더라도 뭔가 약속을 어기고 내가 상대방이 인식하기에 비성적인 불륜으로 인식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은 돌이키셔야 된다는 의미로 삶을 돌아보라고 드린 거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럴까? 네. 제가 이거 봤겠죠. 저도 이 관점에서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전 남편한테 비난하고 경멸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방어하고. 그래서 저희는 담쌓기 상태도 오랫동안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존 가트만을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자, 이걸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존 가트만이 말하는 관계를 깨는 10가지 현상들. 그것들의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 아, 나는 우리 원가정과 너무 친해서 내 엄마하고 우리 남편을 공격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죠. 자, 깨달으셨다면 여기서 필요한 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해.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겠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희 상담실에서 정말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그 남성적인 남성성이 아주 강한 남자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신 김에 용서를 한번 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 구하는 이 매뉴얼을 드리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둘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게 우리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거였겠네. 이 아내가 이래서 힘들었겠네. 내 남편은 내가 늘 비난하고 짜증내고 화낸다고 생각했겠네. 이런 게 깨달아지시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준 게 맞다. 두 번째,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상하는 의미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용서의 의미는 또 하나 뭐 있어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안하다. 여섯 번째,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는 건 내가 관계를 깨는 행동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 행동을 반복해왔던 나 자신이 불편하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을 해보시라. 자, 그럼 상대방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과정이 없이는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아이메시지로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뭐 둘이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해도 이 묵은 감정이 이 용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의 표정이 이래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지금 이럴 것 같으면 그때 하지. 남편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어? 지금까지 내가 비난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두 분이서 하셔야 돼요. 어색하더라도. 네. 그러면 용서를 허락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화가 났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기로 결정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난 당신이 용서를 구했으니 용서를 할게. 예. 그리고 화해는 뭐예요? 상대방과 다시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폭력인 경우는 이 함부로 화해하면 다 또 때릴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경우에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도 많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과정을 꼭 해보세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내가 어머니 편들고 당신을 비난한 거 정말 미안해. 당신 그때 참 힘들었겠다.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안 녹겠어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관계는 얻고 싶으면 관계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용서를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가? 그건 용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좀 시간을 가져도 되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꼭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왜 할까요? 자, 결혼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자, 다 부부 결혼하셨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제일 편안해서 결혼을 왜 하셨을까요? 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목사님이시라 결혼도 명령하시는군요. 예,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정서중심 치료에서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가? 우리는 안전기지가 있어야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안전기지. 안전기지는 시큐어 베이스인데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의 표현이에요. 존 볼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안전기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삐댈 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삐댈 때. 제일 확실한 안전기지는 엄마예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엄마와 분리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안전기지를 찾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전기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나한테 시큐어 베이스 안전기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나한테 안전기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집에 없고 아내는 맨날 화내면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혼이 깨진다는 게 정서중심 치료, EFT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의존의 역설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애정에 굶주리게 되고, 충족되고 나면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서로 더 효과적으로 의존할수록 더 독립적이고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면서 각자 일에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나? 엄마와 관계 좋은 아이. 엄마가 확실한 안정기지인 거예요. 엄마한테 딱 의존할 수 있는 애가 자기 기능도 제대로 잘 발휘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나는, 남편분들은 나는 아내한테 안전기지가 맞나? 아내들은 남편한테 내가 안전기지가 맞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안전기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심리학적으로. 해리 할로우의 유명한 모성에 관한 실험이에요. 이걸 한번 볼게요. 맘마, 어차피 맘마, 그치?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철사 원숭이한테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갔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 실험이 모성애 실험인데요. 해리 할로우 박사의 모성애 실험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부부 강의에서 왜 상영할까요?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건 엄마에게 느꼈던 저 안정감과 위로를 서로에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원숭이 실험은 굉장히 비난도 받았는데요. 저 때는 미국 심리학회의 윤리 규정이 정확하게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 할로우는 저 천으로 된 원숭이에다가 침을 꽂아 놓는 실험도 했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침을 꽂아 놨더니 저 원숭이가 그 침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그 천으로 된 원숭이 엄마를 끌어안고 죽은 원숭이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안정감과 위안과 지지는 절대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애착하게 되지만 이 땅의 삶에서 그런 안정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내고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게 정서중심 치료의 주장이고,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계속 애쓰고 연습하는 것은 친밀감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려고. 저희 부부는 이제 거의 이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싸우고 세미나하고 배웠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먼저 알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먼저 안 자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안정기지가 될까? 여러분이 아셔야 오늘부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자, 배우자의 곁을 지켜주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필요하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래요. 그리고 상태를 확인하고 일이 안 풀리고 있으면 파트너를 위로해 주래요. 저희 남편 저렇게 해요. 60 지났지만 어쨌든 저렇게 해요. 저도 남편한테 저렇게 하려고 애써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으면 딱 간섭하기 쉽죠. 간섭은 하지 말래요.
간섭하면서 저렇게 하면 옆에 있으라고 할까요? 옆에 있지 말라고 할까요? 옆에 있지 말라고 하죠. 있으면서 간섭은 하지 말래요. 어떻게? 음막 뒤에서만 지지하고 도와줄 때도 배우자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뺏지 말고 너무 세세하게 관리하지 말고 배우자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고 믿어주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를 격려하고 성장을 지지하고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이게 서로에게 해리 할로우 박사가 했던 그 천으로 된 원숭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곁에 없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전기지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부부끼리 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저희 집에 강아지예요. 저희 키우는. 저는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레오거든요. 강아지인데 제가 이 개를 정말 예뻐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에 의하면 저는 이 레오한테 얘기할 때만 콧소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레오한테 레오야 혼자서 어떻게 있었어? 아유 우리 레오 힘들었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줘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애기가 아니잖아. 레오는 애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지금 10살인데 뭐가 애기야. 얘가 노인이지 막 자기보다 더 나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이 대목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안전기지가 돼? 수잔느 필립스가 함께 치유하다라는 책의 저자라는데 이게 인용된 책이었는데 애완동물과의 친밀한 관계가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안전기지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 내가 정말 안 되거든. 제가 제 남편한테 레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전기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을 수 있죠. 반려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남편을 레오보다 덜 사랑하나?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레오한테 왜 친절해요? 레오한테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왜 친절하지 않아요? 레오만큼? 매 순간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집에서만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이죠. 그쵸? 참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남편들한테 연습하라고 하면 영혼이 안 들어간대요. 자긴 영혼이 안 실리는 거 못하겠대요. 근데 인지부조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이 안 실리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불일치를 못 견뎌서 영혼을 싣게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쵸? 예. 자, 그러면 말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앞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란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방어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건 다 그만두고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돼요. 비폭력 대화. 자, 저희 집에는 남편하고 일을 나눴는데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근데 남편은 100리터짜리 봉투 5개만큼의 재활용 쓰레기를 집에 놔둘 때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싶으시죠? 저희 집 아파트 넓지 않아요. 34평이에요. 근데 그게 있으면 어떻겠어요? 답답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그럼 전 남편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비난하고 경멸했겠죠. 저봐. 요번 주도 안 버렸지. 교회 갔다 오면 지치니까 일요일에 버릴 수가 없는 거지. 피곤해서 주말에만 하는데 제가 너무나 화가 날 때 남편한테 뭐라고 비난했냐면 이렇게 비난했어요. 다음 주에 저걸 교회 마당에 갖다 둘 거야. 우리 교회 마당에 갖다 두면 버릴 거지. 우리 집에 있어서 안 버리는 거지. 이 경멸이잖아요. 경멸과 비난.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하고 친해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걸 반복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때 비폭력 대화로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 사실을 먼저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이 약속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은 걸 내가 봤을 때 나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억울한 건 왜 억울했냐면 그래서 제가 치워봤을 거 아니에요. 치우니까 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 남편들 많이 경험하셨죠? 약속한 거 안 해서 내가 하면 결국 내일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는 당연히 안 해. 억울하지, 감정이 쌓이면. 자,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화가 났어.
왜? 내가 무슨 욕구가 있어서 전 남편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난 당신이 약속을 어길 때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나는 존중받고 싶어. 그게 제 욕구죠. 네. 그럼 부탁. 당신이 하기로 했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약속한 시간에 해주면 내가 그 일까지 안 해도 돼서 편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 해줄 수 있어? 이게 요청이죠. 자, 앞에서 한번 보세요. 관찰한 걸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욕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자, 요렇게 했다면 우리는 좀 더 친해졌겠죠. 근데 제가 이 대화법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저희 관계가 너무 많이 깨져 있었고 저희 남편이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관계가 깨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대화법을 알았을 때도 오랫동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난 왜 이걸 아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여전히 비난하고 있을까. 제가 소통의 목적이 남편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 상처 주고 싶었더라고요. 복수하고 싶은 거지. 계속 틱틱대고 비난하는 거죠. 내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비폭력 대화를 가르쳐 드리면 신혼부부나 결혼 전 커플이나 결혼한 한 5년, 6년 요까지 커플은 그래도 빨리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부부들은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쌓인 감정들이 많고 오해가 많고 그 오해를 풀지 않은 역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푸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용서 과정을 상대가 제일 마음에 진짜 내가 자다 일어나서 생각해도 그 일은 억울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다 일어나서 생각해도 당신 그건 너무했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대한테 그걸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거든 용서를 구하세요. 그 과정들을 안 하시고는 이 비폭력 대화 알아도 하게 되지 않아요. 상한 감정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뭐 여러분한테 서로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아까 그러면 결혼 후의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게리 체프만이 몇만 상의 그 부부를 상대하면서 알게 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을 느끼기도 하죠.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단계 욕구가 채워지려고 이걸 하죠? 3단계. 그쵸? 정서적으로 안전하면 3단계 욕구가 채워져야 되죠. 자, 이 사랑의 삼각형에서 친밀감을 쌓아야 되는데 친밀감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를 알고 비폭력 대화를 알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서로 표현해서 플러스 상태로 만들 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럼 5가지 사랑의 중에서 제일 먼저는 인정하는 말. 상담실에 오신 모든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딱 그것만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남편들은 그렇더라고요. 인정하는 말 어떤 거예요? 네, 당신이 세상에서 감자 요리 제일 잘해. 당신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멋져. 저희 남편은 당근 매니아인데 저도 당근에서 뭐 잘 산 거 뭐 이거 들고 있어. 당신 당근에서 진짜 물건 잘 산다. 이런 것도 가벼운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당신한테 지금 입은 옷 진짜 잘 어울려. 어떻게 그런 거 찾았어? 와, 진짜 오늘 컨셉 대박이다. 이거 저희가 잘 주고받는 칭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자,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가 있는데 아침 10시 반에 볼링 치러 나가서 10시 반에 돌아온 남편. 아내가 뭘 느낄까요? 거절감.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 결혼은 왜 했냐는 생각. 이런 거 느끼죠. 자,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선을 그 사람한테 고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죠. 식당 가서 막 열심히 아는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 엄마들이 대부분 부부관계가 좋거든요. 제가 가는 모임인데. 근데 어느 식당에 가서 막 재밌게 얘기를 했더니 뒤 테이블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더나 저런 애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외돈 줄 알았나 봐요. 외돈 줄. 부부들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부부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기만 잘하잖아요.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저런 애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쟤들 저렇게 대명천지에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만큼 우리는 부부는 잘 얘기하지 않고 서로 다정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놔주지 않고 이것을 보편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선물.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면, 자, 저희 교회에서 이 강의를 들은 게 한 지금부터 15년 지났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다는 거. 그때서야 생각나는 물건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디 출장 가서 1시간 동안 골랐다고 하면서 사온 빨간색 우단 주머니 안에 든 스테인레스 하트가 있었어요. 예, 그냥 웃으시죠? 그저 웃지요? 제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저는 ISTJ예요. 예, MBTI에서. 저희 남편은 INFP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겠죠. 실용성을 물었겠죠. 저희 남편이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1시간 동안 네 생각을 하면서 샀어. 예쁘지? 예쁘다고 물어본데 뭐라? 예뻐. 그리고 전 정리를 잘 못하니까 집에 넣어놓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했는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더라고요. 자기는 그 하트를 제가 집에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흔들면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들어보고 자기를 생각하기를 원했대요. 우리 남편 굉장히 로맨티스트죠. 전 로맨티스트 아니에요. 예, 저는 로맨티스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었더라고요.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재활용 쓰레기 제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미스가 오랫동안 난 거라는 걸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하고 남편한테 당신은 이 5개 중에서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내가 어떻게 할 때 해주면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꼭 물어보세요. 이거 미스 나고 있다니까요. 네. 밥은 상관없고 나는 스킨십이 제일 좋아. 이런 남편들도 있죠. 그런 아내들도 있죠. 예. 일단 봉사. 근데 아내들의 욕구가 뭐냐 하면 알아서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서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돕는 건 아무도 못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해도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요청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오늘 몇 시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내줘. 오늘 몇 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접촉. 자, 신체적 접촉. 아까 해리 할로우의 실험에서 뭐예요? 신체적 접촉이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태생이. 근데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이 남편과 잠자리를 안 하시더라도 하루 2-3번은 가벼운 허그라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 2-3번은 가벼운 입맞춤도 하셔야 돼요. 잠자리는 자취하고라도. 우리는 스킨십이 없이 부부의 친밀감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6개월만 부부간에 가벼운 스킨십이 없으면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서로 돌보지 않게 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가벼운 허그 꼭 시작하셔야 돼요. 예, 가족끼리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근데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뒀는데, 자, 그러면, 자, 왜 그런가? 왜 관계 회복이 어려운가? 그동안 서로에게 해온 비난, 병멸, 방어 담쌓기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서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아이메시지로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저께 상담실에서 한 남편이 울었다고 했죠. 그 우는 모습을 보고도 아내의 마음이 금방 풀리지 않아요. 왜? 쌓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사건을 얘기하고 사과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과정 꼭 하셔야 된다. 그럼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건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저래서 그랬던 거야. 이건 뭐예요? 방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뭐 아니면 외우세요. 나였어도 그렇게 느꼈겠다. 네. 이거 대단한 공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사건마다 이걸 하셔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 하냐면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에요.
자기가릉이 효과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대가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은 얘기는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서 계속 같은 상황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자기가릉이 효과예요. 자기가릉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거든요, 이 현상을. 그래서 같은 얘기 또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가 충분히 공감하시면 돼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나였어도 그렇게 느꼈겠네. 당신 진짜 애썼어. 남편한테도 당신 진짜 애썼어. 내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당신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도 못 해주고 안전기지도 못 됐네. 당신 평생 우리 가족 부양하느라고 진짜 힘들었겠다. 인정하는 말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자, 서운한 감정이 그 외에 쌓이지 않게 하려면 깨알 감사하셔야 돼요. 깨알 감사.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감사한다. 저희 남편 여기까지 데려다 줬죠. 그러면 정말 고마워. 나 데려다 줘서. 데리러 올 거죠. 그럼 시간 맞춰 와줘서 진짜 고마워. 얘기하죠. 상대가 얘기 안 해. 그러면 그때는 아유 생색을 어떻게 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횃불 트리니티 교수로 계셨고 퓨어신학교 가족치료학 박사인 김용태 교수님 얘기예요. 상대가 감사 안 해. 깨알 생색이라도 내셔야 돼요.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맙지? 나 데려다 줘서 고맙지? 도시락 싸줘서 고맙지? 그걸로 끝. 이건 뭘 방지하는 건가? 내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해도 너 절대로 고맙다는 얘기 하지 않았잖아 하고 터지는 걸 방지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담실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관계가 깨진 부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복된 호의는 상대방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걸 누리고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왜?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성악과 사먹은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한 대상이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상담실에서 보면 아내들이 참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아내들이 참다가 터뜨려요. 근데 남편은 참은 걸 몰라요. 그러면 참다가 터뜨리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고 경멸을 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정황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지 말고 작은 서운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쌓아두지 말고. 세 번째예요, 그게. 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이 상담사들 사이에 있어요. 왜?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어긋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참았고 한 사람은 참는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참은 책임은 억울하지만 참은 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지 말고 터뜨리고 비난하고 화내고 해대라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서운해. 나는 사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억울해. 내 감정을 감정의 형용사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스탑하도록 요청하셔야 돼요. 한 번에 그 스탑 안 하면 어떡하나? 부드럽고 단호하게 고장난 레코드 기법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우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 표현하기. 자,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낀 만큼만이 사랑이에요. 왜? 그래야 전달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대화 요령들 있죠. 배우자가 얘기하는 동안 주의 집중하고 장점에 초점 기울이고 많이 칭찬하고 너를 주어로 얘기하지 말고 나를 주어로 얘기하고 너를 주어로 얘기하는 건 대부분 비난이에요. 나를 주어로 얘기하는 건 내 욕구나 감정이나 기대예요. 그렇거든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할 일이 있더라도 한 가지는 칭찬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잘 들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비난을 스탑하고 함께 조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밀감을 쌓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일주일 숙제가 있고 매일 숙제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 남편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집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싸우다가
저희가 해낸 자구책이 뭐였냐면 29살짜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주 토요일 한 11시 반부터 3시, 4시까지 두 사람이 밥 한 끼 먹고 카페 갔다가 뭐 미술관 가든지 뭐 걷든지 뭐 쇼핑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는 걸 지금까지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저희가 센터 근무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우리 아들이 뭐 어디가 아프고 해서 병원 데려가고 한다고 이 데이트를 못했죠. 그러면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데이트해 왔는데 저희 남편과 친밀감이 뚝 떨어진 걸 저도 느끼고 남편도 느껴요. 근데 이 친밀감이 떨어지는 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갈등을 일으키기 충분해요. 이 친밀감이 좀 더 떨어지면 제 눈에 남편이 버리지 않고 놔둔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와요. 그래요. 친밀감이 있으면 남편이 피곤해서 안 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친밀감이 떨어지면 저거 아직 안 버리지. 다음 주에 교회 마당에 갖고 간다고 해야지. 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잘 변하기 힘든데 상대가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친밀감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친밀감을 변화시켜서 나와 다른 상대방을 수용하고 우리의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키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에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다음 주도 우리가 이번 주도 데이트를 못했다면 저는 다음 주쯤 남편한테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여전히 500리터쯤 있던데요. 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러분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가늠해 보세요. 긍정적 상호작용 뭐예요? 당신 정말 멋져. 진짜 고마워. 당신이 그러니까 힘이 나네. 이거 진짜 맛있지. 이런 거예요. 부정적 상호작용 뭐예요? 음식 맨날 하는데 이거밖에 못해? 당신 뭐 하는 거야? 맨날 늦잖아. 이런 거예요. 이 비율 얼마나 되세요? 자, 비율 얼마나 되세요? 대략 3대1, 2대1, 5대1?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머리 안으로만 가늠해 보세요. 자, 존 가트맨 박사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이건 데이터예요. 비율이 5대1 이상일 때 부부가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부부의 저 비율은 20대1이에요. 저희 부부의 비율 20대1쯤 되는 것 같아요. 20번에 한 번도 부정적 상호작용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왜 그랬겠어요? 싸울 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조율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율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존 가트만한테 이혼을 앞두고 상담받으러 오는 부부의 비율은 0.8대 1이었대요. 긍정적 상호작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부정편향 때문이에요. 부정편향은 뭔가? 우리 뇌는 부정적 사건을 피해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 사건을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세게 반응하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 사건 하나에 긍정적 사건 5개가 있어야 이 뇌가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뿐 아니라 성장하는 조직의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도 5대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주 1회 부부 데이트하고 마음을 나누고 친밀감을 쌓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 이건 무슨 시간이에요? 아까 존 볼비가 말했던 안전기지임을 확인하는 시간. 해리 할로우의 그 천원숭이를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친밀감이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경작해야 되는 관계고, 아무리 좋은, 우리 아이 말에 의하면 뭐 무슨 제너시스 무어가 우리나라 차로는 가성비가 좋다는데 뭐 그런 차를 샀다고 해도 10년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비 안 하고 엔진 오일 안 갈고
뭐 안 하고 놔두면 똥차 될 거잖아요.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 관계에 예민하게, 우리 남편의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보면 아침의 관계와 저녁의 관계가 다를 때 있어요. 정서가 다르니까요. 근데 그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많은 얘기들을,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으셔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 딱 기억하신다면 비난, 방어, 경멸, 스탑 하는 거. 5가지 사랑의 언어 확인해서 실천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 갖는 거. 우리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 5대1 이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부부 보면 1대1 정도 될 때 부부 상담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율이 3대1만 올라가도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또 2대1, 1대1로 내려가면 또 힘들어해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비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존 가트만의 부부 치료는 과학이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네, 과학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 근거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서 나온 지침들을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삼각형의 그 부분들이 해결돼요. 네, 친밀감이 올라가요. 그러면 열정도 생겨요. 열정 뭐예요? 서로를 성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잠자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성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왜? 친밀감이 쌓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열정, 헌신, 친밀감 3가지 꼭지점이 꽉 차면 그 삼각형의 면적이 그 사랑의 정도거든요. 그럼 그 꼭지점이 쫙 이렇게 차면 그 면적을 내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부부관계가 친밀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의 경험이 누가 보고 있지만 않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가족의 경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버드대에서 했던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단 하나로 얘기하라면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인데 그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